2부는 중증 검찰 센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규현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 새 정부의 사법 개혁 그리고 또 검찰 개혁 관련된 이야기, 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특검 관련된 법사위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법 관련 이야기들, 또 그리고 물론 대선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발하셨네요? 네. 헌해 주셨습니다. 바빠서 많이 못하다가 이번에 한번 싹 잘랐습니다. 메이크업도 하신 것 같은데요? 선거 기간 많이 초췌해져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좀 가려보려고. 굉장히 큰 역할 하셨더라고요. 그 그래요? 경기도 지역에서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맡으셔가지고 현장 유지하는 모습도 저는 많이 봤는데 그 뭐랄까요,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달리 현장에서의 모습이 좀 색다르시더군요. 뭐 그 현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뭐 자료 화면 찾아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그래요. 자, 우리 김정환 변호사와 김규현 변호사, 일단 뭐 어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이제 공식 그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제 선거 딱 끝나고 8시에 출구에서 탁 발표되는 그 순간 어떠셨어요? 출구조사를 보고 그 결과, 처음에는 좀 이 출구조사와 다른 이제 그 결과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100%가 찍힐 때까지 4시 반까지 못 잤어요. 그 숫자 변동, 사실은 그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숫자에 어떤 의미가 또 담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느라고 그런 좀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어제 그 결과를 보면서 결선 투표제 필요성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결선 투표. 야, 이게 다르네요, 확실히. 어제 그 댓글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야, 초반에 저희 지고 있어요. 이 동네 어때요? 저 동네 어때요? 막 댓글 올라온 거 많았었는데 그 생각하면서 결선 투표제를 생각하셨다. 김규현 변호사님.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어차피 이제 왜냐하면 사실 그 깜깜이 기간 동안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거를 뭐 제가 내부적으로는 또 확인이 되니까. 저 알고 있어서 가지고 뭐 그냥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나왔구나 해서 봤고, 근데 초반에 뭐 이상하게 나올 때도 뭐 어차피 뭐 역전될 건데 그렇게 마음은 편하셨나 봐요. 이제 확실 뜨고 뭐 여의도에서 갔다가 거기서 귀가했습니다. 여의도에 계셨었군요, 그 시간에. 이제 새벽에 여의도에 다 모였잖아요. 야, 그 인파는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2년간 그리고 아니면 짧게는 6개월간 내란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어떤 한을 내려놓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날짜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딱 6개월. 그렇죠. 12월 3일에서 6월 3일. 그리고 뭐 이제 지지율은 득표율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말이 있는데 득표율이 뭐 이겼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일을 잘해가지고 이제 득표율을 지지율로 해서 더 끌어올릴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앞으로는 또 증명의 시간이거든요.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을 것이고, 그 기대를 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이냐, 또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통령 앞에 뭐 할 일 많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이 경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 통합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란에 대한 수사, 또 내란 종식,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이고, 취임 선서에서부터 쭉 메시지 사이사이에 이 이야기는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특검 3법,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는 뭐 도이치모터스, 뭐 명태균, 뭐 여러 뭐 국정농단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건진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결국은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당연합니다. 어차피 이제 빨리 통과시켜야 빨리 공포되고 특검 임명 절차까지 해갖고 한두 달 정도 안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속보를 보면 민주당에서 한덕수, 최상목 이 두 사람에 대한 파견 검사 20명을 늘린 내란 특검법을 수정안을 또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 그 특검법보다 어찌 보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낸 겁니다.
사실은 원래 특검법이 진작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 특검법 이전에 그러니까 검찰이냐 경찰이냐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공수처가 뭐를 할 수 있느냐 관할 문제가 계속 불거지던 그렇죠. 그 즈음에 이미 특검법으로 정리가 돼서 국민들이 의혹을 좀 빨리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방해를 놓은 거거든요.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새 대통령이 출범을 하고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강화된 이제 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관할 문제라든지 이런 논란은 싹 없어지는 정리가 것이고요. 되고. 네. 예. 기존에 수사됐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특검이 정리하는 게 수순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네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특검이 들어서면 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 기록이라는 건 이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관하고. 예, 이관하면 되는 거고 지금도 이제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이 경찰로 이관되고 경찰에서 올라가고 서로 수사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 기록들을 이제 물론 기록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기록의 이관 과정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특별검사법, 즉 특별법으로 어떤 이제 그 기존의 어떤 형사소송법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뭐 그 기존의 관련 수사 자료들을 뭐 새로 시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법에도 뭐 기존의 수사기관에다가 자료를 다 요청하고 기록 받아올 수 있다. 뭐 이런 권한이 명시가 또 돼 있어요. 법 안에 아예 네. 있으니까 그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법은 진즉에 뭐 진행이 됐었어야 될 부분을 지금 시점이 뒤로 밀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밀린 이유도 그렇고요. 앞으로 특검법이 발의되고 특검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뭐 정치 보복이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관련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관련 있는 또 정치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고 계속해서 그들 입장에서 투쟁을 한다면 예. 일단은 이 거부권 특검법 3개에 대해서 거부권 합산만 8번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됐어야 할 거고 국민적인 어떤 지지나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범죄를 저질러 놓고 거기 수사망이 조여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정치 보복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공감할 만한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은 나뉠 것이다. 전원 그렇게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합을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통합은 봉합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대통령도 그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냥 덮어버리면은 안 되죠. 그 정치 보복과 수사의 차이가 또 있어요, 명확하게. 수사는 증거를 따라가야 돼요. 증거를 결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베듯이 이렇게 따라가면은 아무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윤석열이 했던 거예요. 사람을 딱 찍어갖고 저 사람을 죽여라. 예.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증거를 안 따라가. 사람을 자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탈이 나요. 증거가 뭐가 나와도 이 사람을 죽이는데 도움이 되면은 이건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안 되면은 이거는 묻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라서 정치 보복하고 특검 이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독립적인 특검 해갖고 증거만 따라갈 건데 뭐 보복입니까 이게. 사실 그 특검을 통해서 특정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이게 또렷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정보가 왜곡돼서 접수돼 있는 국민들에게는 뭔가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왜곡돼서 전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서 왜 결선 투표 얘기를 잠시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 우리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데요. 거의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게 결선 투표가 민의의 왜곡을 막거든요. 저는 어제 그 퍼센티지를 가만히 보면서 김문수 후보의 41%와 권영국 후보의 0.98%가 정말 이게 민의가 반영된 걸까. 왜냐하면 모든 투표는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권영국 후보를 찍고 싶은 사람들도 내가 이 후보를 찍었을 때 지난 대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될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 이게 내란 세력이다 만약에 판단이 들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1차 투표에서는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한테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 세력들 간에 서로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간에 공약을 그러니까 뭔가 2차 투표에서 다시금 투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는 민의의 왜곡이 일어나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87년 헌법 체제에 살고 있는데 87년 헌법 체제에서 결선 투표가 있었다면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아닙니다. 반대가 될 수, 반대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지만 여러 정당들의 입장 차이라든지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는 이제는 법을 개정한다 하면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만약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은 이제 만약에 2차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5번 후보, 1번 후보 다시 뭐 연합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뭐 일단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투표의 경향상 그 투표 자체는 어떤 그 중간에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좀 보정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결선 투표의 필요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개헌 얘기 나오면서 결선 투표제도 동시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되니까요. 개헌하면서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했죠.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투표의 결과로서 예.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누군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취지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안 얘기할 때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이번 대선에 있었더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은 과반 득표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결선 투표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많아요. 미국 같이 양당제가 너무 단단한 데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당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뭐 여러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는 또 당연히 이 결선 투표제가 또 정당성을 네네.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왜냐하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 모두가 개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지금 이제 인사가 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법 관련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분위기가 엄청 어수선하죠. 그래서. 예. 법무부 장관 비법조인 출신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상당히 개혁적인 스타일이라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본인 스스로 개혁적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저 그냥 막 나가요. 막 가자는 거죠. 그냥. 적극 찬성이다. 예, 왜냐하면은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은 법조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는 뭐 그렇게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뭐 우리 사법 시스템이 우리 검찰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바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들이 잘 보좌하면 되죠. 그러니까 비법조인이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어떻게 들리냐면 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법은 알지만 법조인은 아닌 사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 과거에 이제 대학 교수 출신이신 분도 된 적이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고현준 사회자님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닌 사람이 앉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라든지 그런 선진국에서 이미 국방부 장관이 문민통치 진행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 의견을 말하려다 보니까 네.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아닙니다. 그 말을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대로만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인들이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의 사고방식보다 오히려 더 나은 행정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더 나은 정치력.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그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맞추어서 국무회의에서 역할이라든지 꼭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법학자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학자가 와버리면은 그게 비슷해요. 법조인이 오는 거나. 뭐 어느 학교 몇 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내가 가르쳤어 얘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내 책으로 공부했던 애들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뭐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정확하게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배심제 같은 겁니다. 맞아요. 배심원들도 일반 국민들이 들어가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법무부 장관도 문민 장관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장관, 예. 비법조인 장관은 나올 때 됐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기수랑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그 해병대지니까 해병대 기수만큼 뭐 만큼이나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법조인들 그 사법연수원 그 기수라는 건 그러니까요. 훨씬 빡빡해요. 예. 군대보다 더 빡빡해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자기 이름 옆에 다 가로하고 다 몇 기가 써 있어요. 뭐 연수원 몇 개 계속 이게 얘기하잖아요. 군인들은요 그 뭐 사관학교 기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사석에서는 뭐 선배 후배 하지만 후배가 먼저 승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계급은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땐 계급대로 갑니다. 어. 예, 충성하는 거죠. 예. 계급이 높으면. 근데 여기는 음.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뭐 일단 뭐 검사들도 뭐 단일 계급으로 뭐 법적으로는 평등하다 막 이렇게 예. 돼 버리니까는 그 위계 서열이 기수로밖에 안 따져지는 그 거예요. 서열을 이게. 나누고 싶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석순을 1, 2, 3, 4, 5, 6 이걸 무조건 나누고 아하. 일렬로 줄을 서면 그냥 그대로 줄을 서지는 게 또 그 법원이고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기수가 같아도 뭐 나이순, 근무 연수순, 뭔순 해가지고 그 안에 서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점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네, 동점자가 없어요. 그게 나는 어떤 폐해의 시작 네, 같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 일본에서 나온 거죠, 그게. 그래요?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 잔재라 그러니까 또 불쾌해지네요. 이게 개혁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는데 그걸 계속 놔두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쳐보자. 저는 그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검사인데 일찍 됐는데 예. 변호사를 하다가 어. 나중에 검사로 들어와요. 그래요? 예. 근데 이 법조 기수는 누가 먼저 연수원 검사가 됐냐 기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수원 기수를 보니까 누가 먼저 법조인이 됐느냐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내보다 선배인 거야. 아유 선배님 하는데 나한테 맨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물어보고 막. 내용을 모르는데. 네.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건 본인의 경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뭐 진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그냥 네. 텃세입니다. 텃세. 텃세일 수도 있고. 사실 개혁에 여러 그 뭐 단위, 층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 그리고 좀 뭐 이런 표현 좀 이제 표시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뭐 속으로만 논의만 계속 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결국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 논의하는 사람들도 학자들 뭐니 위원회 만들어갖고 막 해봤자 논의는 풍성하게 되는데 그 하루 종일 논의만 1년 내내 논의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누군가가 자르고 끊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대통령의 몫이죠. 대통령의 자리가 결국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결정의 연속이고 그 결정과 선택이 또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잘 인지하고 있는 대통령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 중증검찰센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인데 못 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다들 퇴근할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새로운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을. 잘 될 겁니다. 약간 어디 저 놀이동산에서 네. 아니 지금 사실 선거는 막 끝나고 예. 이게 지금 초췌해져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지금. 예. 그런데 사실 업돼 있잖아요. 선거는 이겼으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몸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데 약간 몽롱해요. 예. 근데 뭐 아무쪼록 앞으로 지금 약간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이제 책이 기틀이 잡혀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개혁들의 모습이 다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김정환 변호사는 뭐 남기실 말씀 없으시고요? 뭐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치보복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사법 정의를 위한 어떤 그 특검이라든지 진행되는 것들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어떤 특정인에 맞춰진 게 아니라 시스템의 개혁과 관련돼서 논의가 된다면 정치보복 프레임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사법개혁에 아주 그 정말 그 힘 받아서 잘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다가 끝나네요 오늘. 그 지금 아까 질문에 차관 인사가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 그렇죠. 뭐 지금 박성재 장관하고 뭐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장관은 청문회도 있고 해서 좀 오래 걸리니까. 차관 인선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차관 인선을 빨리 해가지고 당장 일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저는 이게 특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내일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특검법들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내로 특검이 출범을 하는데 파견 검사가 있어요. 파견 수사관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누가
인선해가지고 특검으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무부 내에 보내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인원이 있군요. 예, 그거를 누가 결정하겠느냐? 박성재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무장관이 하는 거죠. 주무장관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검사 누가 특검 들어갈래 하면서 이제 선별해서 보내는 하고. 건데 박성재한테 그거를 그 검사를 선별하라. 박성재는 그거 안 되죠. 특검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차관을 인선을 해가지고 그 차관이 그걸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관 인사는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 해주셨고 끝으로 속보가 나와서요. 지금 법사위에서 앞서 얘기했던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30명으로 늘리는 안이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속보까지 나와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 순서 2부 중증검찰센터 우리 김기현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새로운 뉴스다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